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일 이제 국영방송의 입장들 보셨지만, 독일 국영방송에서 이제 아까 중러 얘들은 그러니까 글로벌 질서를 부수려고 하는 애들이야 라고 당연하게 깔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굉장히 불평등한 주니어 파트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하 직원 성격의 파트너다. 꼬맹이 파트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독일 국영방송조차 독일조차 이런 관점으로 한두 달 사이에 확 돌았다는 게 뭐를 뜻하냐. 결국은 중국의 최근 행보가 이게 유럽을 완전히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 중국 스스로 왕따를 가속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모스크바 방문은 유럽으로 하여금 완전히 반중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숄츠가 그 시진핑의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우리 윤 대통령이 방일한 그 다음 날 바로 도쿄에서 회의를 시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숄츠와 기시다 사이에 논의된 내용이 세 개거든요. 우선 첫째 하나, 일본과 독일 함께 발맞추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간다. 둘째, 일본과 독일이 함께 발맞춰서 제3국들을 제조업 기지로 개발한다. 셋째, 일본과 독일이 함께 발맞춰서 제3국들에서 히토류를 개발한다. 그래놓고 숄츠는 시침이 뚝 떼고 우리 독일은 차이나 디커플링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는 차이나 디커플링 아니에요. 그렇게 딱 잡아떼죠. 독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묶여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진핑의 방러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죠. 야, 너 말이야, 거기 응원하러 간 거냐? 아니면 후려치러 간 거냐? 응원하러 간 것 같긴 한데, 푸틴을 어떻게 낭떠러지에 대놓고 밀어버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진핑 방러에는 포커스가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아주 두 개의 본질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러 자체를 안 했어야 돼요. 첫 번째 딜레마는 이겁니다. 러시아한테 무기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철수 퇴각을 하면 중국도 한무더기로 영향력을 크게 상실해요. 저 정도 일을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나라가 저 정도 일을 벌였는데 비참하게 손해만 보고서 퇴각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삼축 글로벌리즘, 다시 말하자면 미국 리더십, 세계 시장, 그 다음에 현지 자유공화 역량, 이 셋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치를 공유하고 규칙에 기반한 그러한 글로벌리즘을 강화해 가는 것. 그게 완전히 증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모델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면을 챙기고 발을 뺄 수 있도록 뭔가 좀 부분적으로 도와줘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무기를 제공하면 중국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한 방 당해가지고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러시아를 제대로 좀 면을 세우고 퇴각하게 면을 세우고 어떻게든 봉합을 하게 하려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야 되는데 무기를 지원하면 중국이 당하니까 중국이 무기를 못 지원하는 그런 상태죠. 두 번째 딜레마는 뭐냐? 러시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식량이 됐던 석유 가스가 됐던 자원의 출하 방향이 됐던 간에 전부 우랄 산맥 서쪽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즉 유럽과 놀아야 되는 처지예요. 러시아란 나라가 땅덩어리가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까지 쫙 이렇게 뭐 10,000km 좀 되지 않나? 그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같은 러시아가 아니에요. 권역이. 그 다
저 유럽향 저기 흑해향으로 빼야 된다고요, 물건들을. 그래야 돈을 벌어요, 러시아가. 그걸 안 하려면 무슨 분리하더라도 시베리아 쪽에서 석유가스를 새로 관로 뚫고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러시아를 유럽 영향권으로부터 빼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러시아 쪽으로 해서 높이기에는 중국으로서는 국가안보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죠. 게다가 중국이 중동 등과의 장기 구매 계약이 대량으로 돼 있어요. 또한 최근에 중국 경제가 이게 침체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2035년까지 중국의 에너지는 공급 과잉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서 시베리아 가스관을 확장하는, 시베리아 라인이 있죠. 그걸 라인 1인데 그걸 라인 2, 3로 확장하는 것을 중국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 언론에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에는 내추럴 가스란 용어가 6번 나옵니다. 제가 세봤어요. 아까 성명서 말고 이번 정상회담을 정리하는 푸틴 쪽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설명에. 그런데 중국 쪽에 시진핑 쪽에서 낸 자료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둘 사이에 석유가스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는데 러시아는 야, 딜 맺자라고 나서고 중국은 그거 천천히 얘기하자라고 발을 뺐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미 공급 과잉 상태다. 2035년까지.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이 석유를 더 이렇게 수입을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를.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가스랑 자원과 식량은 유럽 쪽 아니면 흑해로 빼는 물건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중국과 이게 합이 잘 맞지 않는다. 궁합이.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딜레마 두 개 해결을 못 하잖아. 하나는 무기를 줘야 되는데 무기를 못 줘. 두 번째는 석유가스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그걸 못 사줘. 해줄 게 없어. 거기 가면은 괜히 폰만 잡아야 되고 또 서방,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중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얻을 게 없어. 안 갔어야지. 근데 화려한 폼을 잡느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됐냐면 러시아로 후려쳤고, 갔으니까 또 중국 인민한테, 중국의 공산당한테 뭔가 설명해야 되잖아. 내래 저기 가서 다 싸게 가격 깎아왔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후려쳤고, 푸틴만 우스운 꼴 만들어서 야, 제 중국 시진핑의 꼬맹이 파트너 됐냐 이제? 참 러시아가 우습게 됐네. 이렇게 됐고, 세 번째 유럽을 완전히 반중으로 돌렸으며 시진핑의 방러가 알려지면서 그 물꼬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를 만난 것부터 결국 어떻게 됐는데, 결국은 숄츠가 튀어와서 기시다 만나고, 기시다가 튀어가서 인도 만나고, 기시다가 튀어가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한 3, 4주 전에 숄츠가 튀어와서 인도에 와서 모디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샌디에고에서는 오커스웨이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원자력 잠수함을 6척을 확보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한번 다 맞췄다가 빠바바랑 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참나. 네. 참고로 전 담아 안 칩니다, 당구. 예, 그래서 이제 반중과 반러가 연결이 된 거죠. 여기 이제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저기 반중 라인이죠. 그런데 이제 반러 라인이 있죠. 저쪽에 지도에 안 나타난 Z벨트가. 그래서 Z벨트와 U벨트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시다가 우크라이나를 간 게 그 사건을 의미해요. 또 숄츠가 일본에 온 거, 또 숄츠가 인도에 간 거. 이런 게 다 그런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판이.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잠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중과 반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숄츠가 이제 일본에 왔고, 네. 그래서 반중 3원칙을 서로 협의를 했고, 또 기시다가 우크라로 갔죠. 네. 또 그 우크라 가기 전에 모디를 만났고, 우리는 주목 안 했지만 한 3주 전쯤에 예, 숄츠가 아주 특이한 일이에요. 인도에 왔었어요. 그래서 모디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다 연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시진핑이 만든 작품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예. 자, 그럼 시진핑 체제가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나?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 시진핑 체제가 지금 아주 무지막지한 2인자가 하나 들어섰어요. 카이치라는 이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 방러에서 저거가 밝혀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저기 비서실장이네. 이게 밝혀진 거라. 이번 방러 때 드러났어요. 이 카이치입니다. 이 방러, 이게 지금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스푸트니크잖아요. 이 카이치가 왕이랑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시진핑이고, 여기 이제 시진핑의 왼쪽 어깨 쪽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왕이에요. 시진핑의 오른쪽 어깨에 앉아 있는 게 카이치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국제 자리니까 왕위는 여기 앉아야 되고, 좌청령이고, 이제 카이치가 우베코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실은 저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최고 전엄이에요. 7명밖에 없죠.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비서실장을 하기에는 모택동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메시지는 이거죠. 나는 말이야, 동무들. 최고 전엄도 비서실장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동무들과는 격이 달라. 내가 뭐 그 상무위원 중에 뭐 그 같이 노는 그런 격 아니야. 나는 이렇게 그 체험의 마오급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동무들도 나 그렇게 대해야 돼. 알겠지? 이거예요, 바로 메시지가. 이게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비서실장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상징으로는 권력이 무시무시합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요, 안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 중앙 무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2017년 총과 2016년 말에 베이징 임시 시장으로 온 게 처음 중앙 무대로 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전에 뭐였냐? 저장 인맥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시진핑 사단은 후지안 인맥, 저장 인맥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장 때에 시진핑이 직급이 뭐 높았으니까 이 저장 인맥들 밑에 이제 그 시진핑의 인재풀이 있어요. 시진핑의 인재풀. 그게 얼마나 인재인지 뭐 도깨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저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저장군. 아마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영어가 이제 중국인들,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쓴 거를 번역을 했으니까 저장군쯤으로 아마 부르겠죠. 중국 학자들이. 저는 그쪽은 잘 몰라서 저는 영어 자료들을 좀 그렇게 힐끗힐끗 보는 거라. 예. 그래서 오자마자 그 다음에 초에 베이징 당서기가 돼요. 베이징 당서기가요. 말하자면 이게 어떤 자리냐면, 실세 중에 실세가 가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요. 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 당석이라 그러면은 뭐 한 서열로 한 10위 안에 들어가죠. 높은 서열입니다. 그 레닌그라드를 벗어나 가지고는 권력을 못 잡아요. 레닌그라드 당 조직이 동의를 해야 권력을 잡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들어간 건 2명인데요. 고르바초프랑 지금 푸틴이 레닌그라드죠. 예. 그 레닌그라드 출신들이고, 그 전에 그 소련 시대 때에는 레닌그라드 출신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레닌그라드 쪽에서 오케이를 놔서, 스탈린도 그렇고 다 오케이를 놔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베이징도 그런 거라고요. 저기가 중앙 무대인데, 그러면 저게 아마 당내 서열이 그래도 한 12, 20위엔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베이징 당서기가 된 거야. 시진핑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시진핑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조직위원장 했잖아요. 베이징 당석에 만들어 놓고 바로 2022년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을 시켜요. 얼마나 초고속 승진하는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죠. 이제 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폴리트뷰로가 24명인데 이제 그 24명 중에 상무위원이 7명이 다시 뽑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의 최고이지, 그게. 근데 24명은 어디서 뽑히냐? 당 중앙위원회에서 뽑혀요. 거기에 정위원이 205명, 예비위원이 117명이에요. 저게 이제 코아 집단이에요, 공산당에. 그러니까 당연히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치국 국원을 뽑을 때는, 정치국 위원을 뽑을 때는 자기들 내에서 호선한다고요. 정위원 안에서, 200명 안에서. 근데 같은 해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도 아닌데, 당 중앙위원회 문턱도 못 밟아봤는데 바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 돼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에 수직 상승한 거예요. 한 서너 단계를, 한 10단계를.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됐죠. 그래서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회 다름도 아니고 이데올로기 및 선전 담당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건 뭐 출세했네. 이제 진짜 권력을 보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 이데올로기 및 선전 담당인데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국 책임자입니다. 이게 당 서기처 1등 서기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이라는 게 상근 조직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상근 조직을 꾸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비상근이 있고 상근이 있으면 상근이 전체를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중앙위원회 총서기국 책임자고 오케이. 여기까지도 뭐 오케이. 그러면서 시진핑 비서실장이야. 그러면 시진핑과 붙어 다닐 뿐만이 아니라 저게 비서실을 당서기 판공실이라고 부르는데 붙어 다닐 뿐만 아니라 저 자리가 뭐를 겸임하는 자리냐면 당연직으로 국가안보위원회의 위원장이에요. National Security Commission의 위원장이에요. 저게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중국의 공안 정보조직 국내외를 통틀어서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게 저 국가안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진핑 비서실장 저 자리가 저런 무시무시한 그 정보 공안을 다루기 때문에 저거가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둬요. 근데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정치국 상무위원이랑 겸했다라는 건 정치국 상무위원 자체만 해도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통 상무위원도 아니고 총서기국 책임자야. 그 상무위원 중에 거의 넘버원이란 소리지.